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정조치로 촉발된 일산대교 무료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대선 주자들 TV 토론에서도 열띤 공방이 펼쳐졌죠. 과연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거용 포퓰리즘일까요? 이 밖에도 추석을 앞두고 시름이 더 깊어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캐스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글로벌 광주 모터스 얘기까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회 두 분 모셨습니다. 변함없이 김종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 휴가로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석 의원님은 19대 국회의원에서 국회에서 옛 통합 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셨고요. 정의당의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은 어디 경기 고양시를 지역구위원장을 맡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인 일산대교 문제와 아주 민감한 연관이 있는 우리 그러네요. 고양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금요경제토론 첫 번째로 일산대교 무료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익처분으로 과연 10월에 이제 무료화가 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고 앞으로 어떤 논쟁이 벌어질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지역군이 오셨으니까 지역에 담당을 오셨으니까 박원석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네. 일산대교 무료화 지금 일산대교 운영권자 관리 운영권자는 국민연금기금인데 무료화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부터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경기지사는? 일단 그 경기도지사하고 고양, 파주, 또 김포 세 군데 기초단체장이 얼마 전에 일산대교 앞에서 브리핑을 열었고 이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서 이걸 이제 운영권을 공공이 다시 회수하겠다 이걸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강제로 뺏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하고 인수협상을 벌이겠지만 인수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일단 공익처분을 내려서 운영권을 회수하고 나서 아마 법원에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일단 10월을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10월이 되면 무료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인근 지역이라면 경기도 고양, 김포, 파주시 주민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네.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다리인데 파주 시민들도 서울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 다리로 혹은 고양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 다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그 인근 지역의 200만 정도 인구가 직접적인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건널 때 소형차 기준 1,200원이던데요. 네. 사실 뭐 한강대교가 28곳인데 돈 내는 곳은 여기 한 군데예요. 네, 그러니까 27건 중에 한 군데죠. 네. 나머지 26개는 다 공공이 건설한 예. 다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좀 불만이 누적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돌출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1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지역의 주요한 민원 사항이고 국민의힘 전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경기지사였던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좀 재구조화하자 이 주민들의 그 요금 부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하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에는 이게 법정에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액을 지급을 유예하다가 결국엔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걸 지급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해묵은 문제입니다. 네. 이 해묵은 문제를 이재명 지사가 마치 사이다처럼 탁 이렇게 무료화를 딱 선언해버려가지고 이제 다음 달부터 될 것 같아요. 김종수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료화에 따른 이 행정 조치. 네. 우선 무료화하면 혜택 보는 분들이 분명하죠. 네. 그 인근 주민들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되겠죠. 이거는 2천억 이상 7천억에 달할 것 같은 보상금. 보상금. 그럼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해야 되겠죠. 7천억 원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기대하는 지금 수익이 그렇죠. 기대하는 수익의 그렇죠. 최대치 그걸 포기하는 최대치 2천억 이상, 7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경기도에서도 보면 타 지역 주민들 뭐 안성이나 평택 주민들은 사실 여기가 관련이 없어요. 근데 경기도 예산이 또 한 1,000억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예. 최소한.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익은 지역화하고 소수에게 가고 예. 부담은 결국 광역화, 전국화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남경필 지사 때부터 해묵은 이슈인 건 맞는데 예. 경기도지사가 지역 이익을 대변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예. 법적 절차를 밟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분이 이런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자임하는 거는 좀 의도가 이상하다.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아니냐라는 의심을 면할 수가 없고요. 이게 국익과 선거 전략과 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경기도지사 이런 입장과 자격으로 이 행정 조치를 해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김종석 의원께서 현재의 운영권자, 이른바 현재의 주인인 국민연금기금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최대 7천억 인가요? 그거를 지금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되는 문제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사안 자체로 보면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이게 이제 2008년에 개통이 돼가지고 2009년에 국민연금이 인수를 했는데 애초에 그 예상했던 그런 통행량에 비해서 지금 통행량이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 요금으로만 건설비를 다 회수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국민연금이 현재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입니다. 네. 주식회사 일산대교에다가 1,830억 정도를 대출을 해줬는데 예. 그 대출 중에 362억을 후순위 대출을 했어요. 근데 그 후순위 대출의 이자를 20%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금리를 통해서 일종의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그 후순위 대출은 유상감자를 통해서 다음 날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의 대출로만 남아 있는데 그 장부상의 대출을 통해서 지금까지 660억에 가까운 그런 이자 비용을 걷어갔고 그런 이자 비용 때문에 계속 통행료를 거듭해서 3차례나 인상을 했던 겁니다. 앞서 이제 그 김종석 의원님께서 이게 이제 이익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누르고 예. 손실은 국민연금이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 주민들도 국민연금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당 정도의 비용을 회수했고 또 이게 공익 처분을 하게 되면은 무상으로 경기도가 운영권을 강탈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액을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경기도가 50%, 인근 3개 기초단체가 50% 이렇게 나눠서 그 보상을 하겠다 하고 있고요.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제도도 이게 2009년에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2008년도에 개통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소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 자체의 불합리성을 감안할 때도 이제는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들이 적정 가격에 이걸 인수해서 무상화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조금 이슈를 좁혀 본다면 공익처분을 통해서 운영권을 경기도가 국민연금에서 회수하고 나서 그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이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경기도지사가 생각하는 것 같고 김종석 의원님은 최대 7천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과 경기도지사가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이런 부분과 동시에 거기에 이유 중에 하나가 후순위 대출 361억 원에 대해서 연 20%의 금리로 국민연금이 가져가고 있다. 과연 이건 고금리 아니냐?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연기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글쎄요, 이게 지금 그 공익처분하는 법적 근거도 있고 동시에 또 국민연금에도 또 법이 있어요. 이런 거를 팔고 살 때. 그래서 이 법 규정에 크게 벗어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의사결정권자가 배임의 혐의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경필 지사 때부터 10여 년 전부터도 법적 그 절차를 밟아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전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안타까운 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혹시 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어쨌든 후임자가 경기도지사 후임자가 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고요. 예.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2009년에 인수할 당시에는
이게 사업성이 없는 적자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왜 국민연금이 이런 거 인수하냐고 또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후에 당시에는, 이제 파주 김포가 늘어나면서 예상 밖의 수익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 그 당시에는 또 국민연금 등 떠밀어서 말이야 적자 사업 인수한다고 또 그 저 지분판 민간 회사들 그 혜택 줬다는 원래 얘기가 주인은 있었거든요. 건설회사들이었는데 그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걸 파는 거예요. 한들 국민연금한테 했는데 그때 뭐 아까 후순위 채권 뭐 25%라고 말씀하셨지만 20%. 그게 다 패키지로 해보면 연간 예상 수익률은 8%에 맞춰놓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폭리라고 볼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사후에 뭐 수요가 늘어서 그랬다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박 의원님도 뭐 고향 주민이시라니까 이게 그 경제적으로 그 다리에 어떤 그 생활이 연결된 분이거나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왜 패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 디스카운트, 예. 할인 패스 같은 걸 이용해서 외국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해야지 이거를 그냥 마치 국유화하듯이 몰수하듯이 이것도 대상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도 지금 수익률 1%만 오르면 예. 고갈 시점이 8년 늦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국민연금도 지금 몸이 달아 있어요. 이런 걸 우리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건드리고 나오는 게 저는 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이걸 추진해야 되고 일산대교의 운영권자인 국민연금대로 참 답답한 상황인데 해법은 그러면 일단 10월부터 지역 주민들은 지금 무료화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무료로 일단 결정을 하고 돈을 안 내고 다니고 나중에 법적 소송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 우리 이제 김 의원님께서 배임 이슈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게 배임이 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액션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행히 이제 경기도와 그 국민연금공단 간에 이게 합의로 인수가 결정된다면은 모두에게 이제 무난한 결과이겠습니다만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근데 법원은 아마 이제 공익성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총 27개 있는데 예. 나머지 26개의 다리는 다 공공이 사업 주체고 무상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반해서 예. 지금 저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8km입니다, 거리가. 네.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가격이 660원인데 고속도로의 10배, 민자도로의 3배에서 한 6배 정도 가격이 돼요. 굉장한 폭리죠. 예. 그래서 애초부터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 당시에 수익성이 예상 안 되는 사업을 국민연금이 떠안듯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부터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라는 것이 인수 조건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즉 일정한 수익성의 개선만 되면 무조건 남는 사업이어서 그리고 실제로도 국민연금이 투자 이상의 그런 수익을 거둬갔고 또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통해서 인수를 한다면 이게 국민연금의 수익성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당의 대선 주자들 간에는 1, 2위 후보인 명락대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 하는 얘기를 겨냥해서 국민연금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런 건 민주적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셨어요. 이낙연 전 글쎄요, 뭐 총리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마화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줄 수 그렇죠. 있고.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그 경영진이 네. 그래도 모처럼 하나 히트 쳤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우리 지역 주민들 등골 빼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예. 거거든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타협을 찾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 인근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걸 깎아주는 거로 가야지 이거를 그냥 국유화해 버리면은 말이죠. 공익 처분해 버리면 앞으로 지금 전국에 지금 벌써 마창대교인가 마산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또 이게 어디 뭐 교량뿐입니까? 항만이나 도로에 또 이런 게 많은데 저도 좀 그런 좋지 않은 문제가 선례가 있을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많은 민자 사업들을 이렇게 될까봐 사업권을 갑자기 뺏기거나 또는 이 비용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그런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뭐 기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투자법 47조 공익처분이라는 게 이렇게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로 서울시 같은 데서 하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권을 회수한 전례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그겁니다. 현재 민간투자법에는 MRG, 그러니까 최소 운용 수익 보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게 과거에
민자 그 9호선 지하철 수도권 이 전철 9호선 논란이 컸을 때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일산대교처럼 불합리한 그런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 경우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도 국민입니다. 이분들도 다 국민연금 가입자고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듯이 여기서 어쨌든 많은 수익을 냈다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해외 대체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이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박수를 보낼 일이죠. 네. 근데 이거는 국내에 공공기관이 국내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200만에 가까운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요금을 부과하면서까지 수익을 누리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기업의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좀 달리 생각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여당 소속이죠? 네네. 이 정부에서 차관까지 하시고 또 지역구에 출마를 여당 의원을 하셨는데 그렇죠. 합의가 좀 뭐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나 법 절차에 의해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타협이 안 되면 법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할 뿐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일종의 집단 지역 이기주의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박 의원님 사시는 동네 분들한테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은 이거 공익처분 아니라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좀 부담을 낮춰주자. 첨언을 하자면 이게 이제 요금을 깎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요금을 깎아줘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그걸 도비로 메꿔야 됩니다. 결국에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도비로 메꾼 돈이 지난 10년간 470억이 넘거든요. 때문에 이걸 쉽사리 요금을 깎아주는 방법도 이 사안의 해법이 안 되는 거죠. 마땅치 않다. 어차피 또 도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또 이게 경기도를 위한 건가 국민을 위한 건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 상당히 논란이 계속되면서 법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으로 봐서는 상황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주제 자영업자들의 지원 추석을 맞아서 더 시름이 깊어지는데 뭐 지금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고 정부의 뭐 손실보상제도 지원제도 시행령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보시기에 박 의원님, 뭐 지금 자영업자들 고생이 너무 심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제 방역 4단계가 세 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확진자 추이로 봤을 때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제 10월부터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한 거에 따라서 자영업 손실 보상을 한다지만 이게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결과예요. 손실 지금 보상 뭐 임대료부터 포함해서 예. 그동안에 이제 악화된 수익성 하면은 자영업자들이 부채가 급격히 쌓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최대로 많이 받은 분이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걸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극단적인 선택도 나타나고 있고 해서 좀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손실보상제도가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게 뭐 자영업자들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내용이 될지 어떻게 시행이 될지 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가뭄의 단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많이 줘봐야 900만 원, 1000만 원, 최대 뭐 2천만 원인데 그거 한두 달 임대료밖에 안 돼요. 코로나가 지금 뭐 한두 달 뒤에 끝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게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이런 방역 규제 지침을 잘 따랐는데 요즘 들어서 이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는 걸 보니까 코미디 수준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밤에만 전파되냐, 사적 모임만 전파되냐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그 호소가 이제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9시까지 됐다가 또 10시까지 됐다는 뭐고 6명은 뭐고 4명은 뭐고 이게 난수표처럼 되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 도대체는 정부 내에서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난 나중에 좀 국정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컨트롤 타워에서 결정을 하겠죠. 나 사실 김부겸 총리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최종 결재권자인데 이런 규칙에.
이런 검토를 하시는지 실무자가 안을 만들어 오면 이러면 정말 그 예방이 되느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 점이 안타깝고요. 네. 이제는 그렇게 찔끔찔끔 그냥 푼 돈 줄 게 아니라 차라리 근본적으로 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냥 저 장기 대출을 해주는 게 해법이다. 이게 지금 6개월마다 찔끔찔끔 하는데요. 지금 6개월마다 자영업자들의 빚을 연장을 해주고 연장해주고 이번 9월달에 연장 또 해줬잖아요. 네, 3월까지. 예. 결국 연장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부실이 감춰지고 그다음에 누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은행들은 또 약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쌓아요. 네. 그렇게 되면 대출 여력이 줍니다. 결국 자금 경색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처방이 아니에요. 빨리 이거 털고 그래서 장기 저리로 이 고비를 넘기게 징검다리를 놔줘야지. 이거 뭐 6개월마다 그 소상공인들도 6개월마다 또 연장해 주냐 안 했냐 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장을 계속 해주는 게 그나마 고통을 좀 덜어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이 덮여 있다 이거죠. 이자도 연장이 되고 이자도 안 받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좀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은행들은 그걸 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걸 감안해서 예. 연장을 이번 3차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되 이제 프리워크아웃 제도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 조금 이 부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채무에 대해서 네. 원리금도 좀 깎아주고 그다음에 대환 대출도 소개해주고 이게 이제 은행권이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제도인데 예. 이걸 이제 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 근데 지금 뭐 은행들이 이걸로 인해서 뭐 금융권 전체가 부실의 위험에 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상환 유예된 원리금이나 이자 합치면 한 1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뭐 은행권이 부실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대출을 연장해 준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저는 이제는 방역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최근 들어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방역 체계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통제 방역이 갖는 한계가 명확해졌고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의 일상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K 방역을 자랑할 때도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방역 체계를 좀 바꿔야 되고 예.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공공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손실을 끼쳤다면 그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우리 헌법의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손실 보상 가지고는 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뭐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방역체를 바꾸지 않으면 자영업자들 뭐 다 지금 뭐 죽게 생겼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렇죠. 지금 뭐 고용원을 둔 그러니까 직원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줄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 발표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게 15시간 미만 일하는 소위 그 불안전 고용이 급증한 거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고용 상태 특히 이런 과정에서 자영 사업자들의 휴폐업 때문에 예. 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 고용보험 기금도 이제 고갈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위드 코로나 이게 이제는 빨리 정상성을 회복하고 뭐 대통령 지금 뭐 자랑하잖아요. 그 오늘 중에 뭐 70% 넘는다면서요. 오늘 중에 예, 1차 접종 기준. 네. 그랬으면 또 뭐 대통령이 좋은 얘기하면 꼭 확산됐다는 뭐 징크스는 있지만 이번만큼은 추석 연휴를 지나더라도 일단은 좀 이제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생활 방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저 장기 저리로 해서 이 고비를 넘길 때까지 적어도 흑자도산되지 않도록 예. 유동성 위기 겪지 않도록 하는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 같은데 정부가 1조만 자본금을 넣어줘도 15조 내지 20조의 신용 창출이 가능해요. 그걸 특정의 이제 그 소상공인 전용 대출로 신용 대출로 해주면 일단은 요 가뭄은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박원석 의원님,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개인당 25만 원씩. 뭐 전체 규모 10조가 넘는데 11조 정도 되죠. 그 돈을 이분들한테 좀 충분하게 지원했어야 된다는 여론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넓고 보편적으로 하기보다는 깊고 실제 피해 당사자한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논란을 거치다가 별 기준도 없이 88%라는 거기에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또 나머지 12%를 네. 도 예산으로 해주겠다 이런 정책까지 쓰고 있는데 그 한편에서는 지금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활동 인구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입니다. 이 자영업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잠재 성장률, 고용률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이제 IMF 시기에 168조 원이라는 공적 자금을 통해서 어쨌든 기업들이 처한 위기를 정부가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저는 자영업자도 우리 경제활동 인구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서 그 김정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 저리 대출이든 아니면 일정한 도저히 이제 이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는 다중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예. 이 위기를 좀 돌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추석은 왔지만 이 결코 정말 반길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과연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좀 넓고 얇은 것보다는 깊이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지적 많았습니다만 정부는 그동안 외면을 해왔죠. 다음 주제 광주형 일자리 이 노사 상생 모델이라고 해서 연봉을 일반 자동차 회사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공장을 가동을 했는데 경차, 캐스퍼를 내놨잖아요. 근데 온라인 사전 계약이 굉장히 지금 선풍적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김종석 의원님,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 글로벌 광주 모터스의 첫 양산 1호차 캐스퍼의 성공적 출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지금 저는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변화하는 걸 보면 자율차, 전기차로 막 빠르게 가고 있고 첨단화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 GGM이라는 걸 보면은 우선 경영주가 광주시예요. 현대차가 아닙니다. 광주시가 경영권을 갖고 있고 이건 국영 자동차도 아니고 시형 자동차 회사예요. 난 세상에 지금 시형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자동차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속 가능한지는 앞으로 얼마나 혁신하느냐의 문제지만 공기업 형태 그것도 시형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경쟁 자동차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튼 사전 계약이 18,000대를 넘으니까 정말 놀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약을 하셨다는데 이 정도면 좀 밝게 안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첫 작품으로서는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올해 이제 목표 생산량을 이미 계약량이 단 하루 계약량이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00% 인터넷 계약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리점을 통한 계약에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원가 절감 요인이 돼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종합 산업입니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러나 글로벌 메이커 중에는 자동차 회사가 협동조합인 글로벌 메이커도 있습니다. 때문에 협동조합 형태가. 예, 이게 과거와 같은 그런 규모의 경제만으로 자동차 산업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첨단화의 방향은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때문에 얼마나 이 GCM, GGM 같은 경우에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이후에 혁신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성공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광주형 그 일자리와 같은 지역 상생형 그 일자리가 지금 다른 형태, 다른 산업에 있어서도 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저게 잘 정착이 돼서 이게 지역 사회와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모델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노사 간의 누적 판매량 35만 대까지는 파업을 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잘 지켜질 것 같습니까? 지켜져야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노사 협력을 통해서 혁신도 이루어지고 지금 내연 자동차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십몇 년 내로. 근데 지금 이 차가 4기통짜리 경차예요. 국내 수요도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차의 국내 수요는 좀 줄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혁신을 해서 전기차를 GGM에서 만들고 자율차까지 만드는 이런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그 더더욱 노사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지만 지속 가능성을 조금 우려하는데 그래도 일자리 창출에는 굉장히 기여를 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규모로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임금은 낮지만 기타 이제 그 복지 같은 경우에 기업 복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형태로 이 협약이 맺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모델로서 정착이 된다면 다른 산업,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제 응원과 기대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 한편으로는 응원, 캐스퍼를 만드는 GGM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